문주로 살면서부터 나는 비로소 감각과 기억을 소유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단맛과 쓴맛을 인지하고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할 줄 알게 되고 심심함과 억울함과 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온전한 존재. 모든 처음의 기억,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내뱉은 말, 처음으로 가본 식당과 미용실의 풍경, 처음으로 울고 웃었던 계기, 처음으로 버림받은 의미를 깨달은 순간도 내가 문주였던 날들에 속해 있었다. 문주의 의미를 알아야 나의 역사도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조혜진 작가의 단순한 진심 소설 중 일부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3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프랑스로 입양되면서 갖게 된 현재의 이름 나나, 보육원에서 불리던 이름 박에스더, 그리고 그녀가 기억하는 최초의 이름 문주. 문주란 이름은 어린 시절 기차역에 버려진 그녀를 발견한 기관사가 지어준 것인데요.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서영의 제안으로 한국에 오게 된 그녀는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문주의 의미를 찾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문주는 처음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장소에 가게 되면 이름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의미까지 물어봅니다. 그 의미를 풀이하고 이해하고 기억하려고 애쓰는데요. 문주는 왜 이토록 이름에 집착하는 걸까요? 작가는 그 여정을 함께하는 서영의 목소리를 빌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름은 집이니까요. 우리의 정체성이랄지 존재감이 거주하는 집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뭐든지 너무 빨리 잊고 저는 이름 하나라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사라진 세계에 대한 예의라고 믿고 싶습니다. 책을 읽고 나면 제 이름을 불러줬던 이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됩니다. 익숙한 이름, 잊혀져 가고 있는 이름, 이미 잊어버린 이름을 되냅니다. 이름을 갖고 있는 모든 것, 아직 이름이 없는 모든 것을 다정히 불러보고 싶어지는 봄. 지금 이 순간 귀 기울이고 있는 당신의 이름이 궁금합니다.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승우 소설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승우 작가님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이승우 작가님은 1981년 한국문학 신인상의 에리직톤의 초상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설집으로 모르는 사람들, 신중한 사람, 사람들은 자기 집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다 등이 있고요. 장편 소설로 생의 의면, 식물들의 사생활, 사랑의 생애, 지상의 노래, 캉탕 등이 있습니다. 출간하신 책이 정말 많으셔가지고 간단히 몇 편만 소개를 드렸어요. 오영수 문학상, 동인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대사문학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셨고 현재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최근에는 에세이 소설가의 귓속말을 출간하셨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수업이 어렵죠.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집에서 네. 온라인 그 수업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요. 네. 요즘처럼 학교 가고 싶을 때가 없어요. 학교 가서 수업하고 싶어요. 아, 네. 그 처음 해보는 경험이시죠? 화상 예, 수업. 모든 게 다. 그쵸. 그 PPT도 처음 네. 만들어봤고요. 아,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걸 이 영상은 이게 남잖아요. 이게 우리가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면 네. 이제 그냥 휘발돼 날아가는 거잖아요. 말하는 순간 누군가의 귀에는 들어가겠지만 대체로는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한번 해놓고 다시 들으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왜 그 글 써놓고 내 책 다시 읽으면 계속 손을 봐야 되는 것 같이. 그래서 처음에 25분짜리 영상 만드는데 4시간? 4시간이가 걸려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들으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영상을 다시 시청을 하면은 그거를 계속 손을 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한번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안 봐봐요. 책을 내는 과정과 비슷하네요. 그러더라고요. 네. 소설가의 귓속말은 문학 에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설가들의 소설가로 불리시는 만큼 산문집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궁금해하고 반가워할 후배 작가들이 아주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설보다 에세이가 쓰기 어렵다는 소설가들도 많은데요. 저도 그렇고. 어떠셨어요? 에세이 쓰는 거. 일단 뭐 소설가들의 소설가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습니다. 소설가들의 소설가세요. 그게 제 독자 중에 소설가가 몇 명은 있겠죠. 그러면 되죠. 예, 뭐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작가들도 있더라고요. 에세이를 아예 안 쓰겠다고 맘먹은 작가들도 있고 또 이제 쓰기 힘들어서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가끔씩 에세이를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그거는 제가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에세이에 대한 욕망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컨대 소설로는 담아내지 못하는 얘기가 좀 있어요.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유로운 양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어떤 폼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랄까 작가의 목소리를 어떤 식으로든 가공을 하든 변형시켜서 들어가야 되는데 좀 더 직접적으로 내면의 것을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좋은 에세이를 좀 쓰고 싶다. 좋은 소설에 대한 욕망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에세이에 대한 장르가 사실은 체계적으로 잘 개발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그 문인들이 시인이나 소설가들이 뭐 역이 삼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는 에세이가 그런 장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좋은 에세이를 쓰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소설도 쓰면서 에세이를 쓸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오면 망설이지 않으려고. 네. 소설로는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또 있으니까요. 소설가의 귓속말에는 작가의 삶에 대한 진솔한 고백과 문학적 영감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한 질문, 작가로서 지녀야 할 태도, 그리고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는데요. 2008년에 출간하셨던 소설을 살다라는 책도 소설가의 삶에 대해서 쓰신 에세이로 지난해 초에 개정판이 나오기도 했죠. 소설을 살다를 쓰실 무렵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작가로서의 삶이나 소설에 대한 생각이 변화된 것이 있을까요?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이번 걸 다시 교정 보면서 찬찬히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데 조금 놀라울 정도로 그 소설을 살다나 그 전에 쓴 다른 에세이에 썼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주제, 메시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그렇죠. 뭐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나요. 내가 하던 이야기, 내가 하던 생각이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삶도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되게 생각이라는 건 삶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계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좀
안 변한 상태로 지금까지 온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선생님께서 다짐을 계속 하신다는 느낌이 에세이를 읽을 때, 예, 되게 중요한 다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잊지 않고 계속 에세이를 쓰면서 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마음에 되게 큰 기둥이 하나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게 이제 튼튼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다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게 신중한 다짐들이 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얼마 전 바뀐 문장의 소리 새로운 로고도 책을 읽는 독자에게 귓속말로 속삭이는 모습을 담고 있어서 작가님 이번 에세이 제목을 보고 무척 반가웠는데요. 작가님께서 이 책 속에서 카프카의 황제의 전가를 다룬 그 글에서도 귓속말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소설가의 귓속말이란 제목을 정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원래 제목은 제가 이제 출판사에 네. 준 제목은 소설가의 혼잣말이었어요. 아, 네. 네. 저는 제가 그냥 나한테 한 소리 같기도 하고 뭐 아까 다짐이라는 말 했는데 그 다짐이라는 말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혼잣말이 딱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혼잣말이 너무 독백 같아서 독자들한테 외로워요. 전달되는데 좀 그런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느낀 것 같아요. 네. 편집자들과 그래서 상의를 해서 귓속말을 했는데 좀 간지럽고 그래서 저 귓속말을 피하고 싶었으나 또 써놓고 보니까 그 뭔가 함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이제 왜 간지럽냐면 네. 제가 이제 제 그 책 속에 있는 그 카프카의 소설에 대한 제 생각은 그거는 소설가가 귓속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네. 소설가는 누구냐? 누군가로부터 어떤 말, 비밀스러운 말, 메시지를 듣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는데 네. 이 책 제목으로 보면 소설가가 누군가에게 해주는 말, 그러니까 네. 소설 쓰는 행위, 독자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는 사람처럼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낯간지럽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독자의 입장에서는 소설가의 혼잣말이라고 하면 독자가 너무 외로워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출판사에서 얘기한 것 같고 저도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귓속말이라는 게 나를 유일한 그쵸. 청자로 두고 전해지는 말이니까 네. 이게 문학적인 어떤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다. 네. 그런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 속에 사실 혼잣말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귓속말과 혼잣말에 대해서 독자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보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귓속말이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책 속에 보면 H 선생 등단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장에서 50년 동안 소설을 쓰는 삶은 어떤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대목이 나오고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제가 잠깐만 읽어볼게요. 50년 동안 작가로 살았다는 것이 다만 50년 전에 작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50년 동안 작가의 일, 즉 창작을 쉬지 않고 해왔다는 것이 내용에 들어있어야 한다. 라고 쓰셨어요. 이승훈 선생님 등단하신 지 내년이면 40년 되시는 제가 태어난 연도에 등단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긴 시간 꾸준히 소설을 써오시면서 그러니까 슬럼프랄까 뭐 위기의 순간이랄까 이런 게 있으셨다면 어떻게 지나오셨는지. 제가 좀 둔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글 쓸 때마다 늘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글 쓰는 사람으로 소설 쓰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에 또 힘든 부분이 우리 사회에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창작자로서의 슬럼프나 이런 거는 제가 크게 느끼지 못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제가 둔해서 그럴 거예요. 둔해서 그렇고 또 하나는 아마도 이 슬럼프를 느끼는 사람은 어떤 자신의 나름대로 성취를 이룬 사람이 느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사람이 슬럼프를 느낀다 그러면 그건 좀
어폐가 있는 말 아닐까요?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없었는데 얼마나 더 성취를 아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이제 80년대 등단했잖아요. 네. 그리고 80년대 등단했고 그리고 이제 청춘 시절이 제가 7, 80년대니까 그때 글 쓰기 시작했고 또 글 공부도 그런 분위기에서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90년대가 들어서면서 세계의 판도도 바뀌고 우리 한국에서 이제 뭐 사회 정치적 구조도 많이 바뀌었지만 문학판의 판도가 확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잘 쓰이지 않던 소설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때 내가 약간 주춤했어요. 내가 뭘 써야 되지? 뭘 쓸 수 있을까? 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그런 위기감을 좀 느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생애 이면을 썼는데요. 네. 90년대 초에 91년 뭐 이때 그거는 아마도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청탁 없이 쓴 유일한 원고 같아요. 그래요? 그 소설은? 그 소설은 청탁 안 받았는데 제가 그걸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걸 쓰자. 네.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되게 아무리 그래도 청탁받고 쓸 때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되기 때문에 나한테 청탁한 그 지면을 준 곳에 어떤 성향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무의식적으로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애면을 쓸 때 청탁 없이 정말 내가 쓰고 싶은 거 그리고 썼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거를 넘어간 것 같아요. 그 결정이 뭐였냐면 그래 그냥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든 뭘 어디로 가든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하는 거지. 그 결정을 하고 나니까 어떤 슬럼프나 위기도 오지 않았던 게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슬럼프를 일찍 겪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왜 슬럼프였을까요? 뭔가 도약의 기회? 정말 나의 글을 쓴다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책에서 공감이 되면서도 재미있었던 내용 중 하나가 일하기 좋은 날이 없는 것처럼 일하기 좋은 장소도 없다. 따라서 글쓰기에도 좋은 시간과 장소는 없다는 거였는데요. 작가님도 글 쓰시는 게 어렵구나 하고 되게 인간적으로 다가왔었고 근데 그 다음에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 글을 써야 한다는 문장이 또 나와가지고 역시 대단하시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쓰실 수 있는 저력이 여기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 기차 안 모든 곳이 집필실이며 책상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잘 써지는 장소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 데서나 쓰거든요. 그렇죠. 아무 데서나 쓴다고 말하면 이제 지금 이제 오해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글이 잘 써진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사실은 어디서나 글이 잘 안 써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아무 데서나 써야 된다는 네, 강박 같은 게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집이 늘 혼자 있을 때하고 누군가 한 사람만 옆에 있어도 그 생활소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창작하는데 굉장한 방해 요소가 되더라고요. 거슬리죠.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집을 벗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집에 있으면 이제 완전히 차단 장치를 많이 하고 뭐 이어폰도 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 카페 같은 데도 많이 가고요. 카페 소음은 이제 나를 간섭하지 않는 소음이니까 괜찮잖아요. 백색소음. 네, 그렇죠. 그래서 카페 섰을 때 좀 잘 써질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늘 그런 건 아니고 맞아요. 어떨 때는 또 집에서 그냥 침대에 이렇게 기대고 쓸 때가 더 잘 쓸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무슨 특별한 취향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냥. 그 써야 한다는 당위가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일단 써야 하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굉장히 열심히 쓰는 사람처럼 되는데 사실 꼭 그건 아니고. 아니요. 열심히 쓰시는 분이세요. 모든 날은 실은 놀기 좋은 날이다라는 문장도 책에 담겨 있습니다. 되게 뜻밖이었어요. 되게 노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인상이셔가지고 글을 쓰지 않을 때는 주로 무엇을 하세요? 책을 읽거나. 네. 사실 책 읽는 것도 이제 글 쓰는 것에 연장일 때가 많긴 한데 그런데 그런 경험 있잖아요. 왜 정말 무슨
소설 하나 힘든 걸 하나 끝내놓고 났을 때 홀가분해졌을 때 근데 그 소설을 쓰는 동안은 저 앞에 책상에 책 쌓여 있는데 저걸 읽고 싶은데 시간을 낼 수 없어서 못 읽고 놔둔 그 책이 딱 손에 갈 때가 있어요. 저걸 읽고 싶은데 그때는 그거는 노는 거죠. 네, 정말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영화도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잘 걸어 다녀요. 뭐 거의 이상하게 왜 글 쓰는 사람들은 잘 집에 틀어박혀 있고 일주일씩 한 번도 안 나왔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무슨 좀 이게 하루에 한 번은 꼭 나가야 돼요. 저도요. 아, 그래요? 네.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나가야 되고 뭐 동네 슈퍼도 하루에도 뭐 여러 번 가고 그래요. 뭐 네. 조그만 거 하나씩 사러.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식으로 내 몸을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아주 격렬하게는 아니지만 그게 좀 쉬는데 도움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복잡한데 사람들 많은데 걸어다니는 거 그런 것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비슷하네요. 저도 산책하는 게 노는 거여가지고 현재 대학에서 소설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많은 습작생들이 읽었을 작법서인 당신은 이미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또 쓰셨는데요. 그런데 정작 작가님은 따로 수업을 듣거나 창작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으시죠? 네. 네. 창작 교육의 필요성이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제 소설 창작 강의의 상당한 부분은 사실은 기술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어떤 자세, 뭐 작가됨, 뭐 이런 데 얘기를 되게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무슨 정신교육처럼 될 때가 많아요, 강의실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친구들한테는 그 정말 독학 체질인 아이들이 있어요. 네. 독학이 어울리는 아이. 그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뭐 듣는다고 해서 별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뭔가를 이루어가는 타입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예요. 저는 누구한테 뭘 강의 듣는 걸 싫어해요. 이게 굉장히 역설인데. 근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그 누군가의 조언, 누군가를 통해서 그 향상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소설 쓰는 친구들 중에서도 저는 한 번도 내가 아직 발표되기 전에 원고를 다른 동료들한테 한번 읽어봐 달라고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그게 이제 독학 체질인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이러는데 그런데 제 젊을 때 같이 소설 쓰던 이제 등단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되게 막 그 소설 발표할 때 굉장히 그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 저한테 이거 지금 어디 발표할 건데 한번 읽어봐 달라고 원고를 보내준 친구들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이런 친구들한테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그렇죠.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 그 합평할 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뭔가 방법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습작한 것에 대한 아주 단순한 한마디 조언도 크게 받아들여서 잘 그 반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그 사람에 따라서 소설 창작 교육이 굉장히 유용한 학생도 있는 것 같고 전혀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네. 가장 좋은 소설 창작 교육 방법은 결국 독서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책을 읽고 그 책이 선생이다. 맞아요. 책을 보면 책이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정말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정도. 조교죠, 조교. 그런 얘기를 하죠. 뭔가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친구들도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로서의 태도랄까 마음가짐 이런 거를 말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어지는 얘기이기도 한데 누구도 소설을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이청준 작가의 소설을 읽으면서 습작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책에 나옵니다. 그렇게 완성하신 작품이 데뷔작인 에리직톤의 초상인 거죠. 네. 책에도 이제 나오는 얘기지만 그 첫 소설 완성했을 당시의 어떤
상황이나 기분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한 질문에서 제가 답했던 게 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누구한테 직접 소설을 쓰는 방법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정말 그 이청준 선생 소설을 읽으면서 지도받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 이상하게 그 선생님 소설을 읽으면 어떻게 쓰는지가 보이는 거죠. 거기에 뭐 내가 쓰는 거하고 전혀 다른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혔을 때 그 책을 피면 어딘가 그 갈 길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랬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소설을 읽으면서 나 소설을 쓰고 싶다. 소설 쓰는 게 참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좋은 일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데뷔작을 쓸 때 끊임없이 선생님 소설을 뒤적거렸어요. 그러니까 막힐 때마다 뒤적거리고 그러면 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신통하게 어떻게 써야 될지 알겠다 싶어서 빨리 덮고 또 쓰고 네. 뭐 이러고 하면서 완성을 했죠. 그 읽으려고 읽을 때가 아니고 쓰려고 읽을 때 펼치는 소설, 네. 나를 쓰게 하는 소설이 거잖아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네. 김 선생님 소설이. 그럼 이청준 선생님 소설 말고 다른 소설도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청준 선생님 소설을 제가 읽기 전에도 무슨 세계문학 전집에 있는 책들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좋은 그런 세계관 형성에도 기여를 했을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고 싶다는 생각을 줬던 책들은 없었거든요. 이청준 선생님 책이 거의 유일했고.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이제 제가 좀 워낙 좀 빨리 작가가 되어버려가지고 사실상 작가가 되고 나서 습작이 또 이루어졌다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읽을 때는 전에 그냥 독자로서 그냥 생각 없이 창작자라는 인식 없이 읽을 때 놓쳤던 어떤 것들을 다시 읽으면서 배우게 되고 또 어떤 내 안에서 뭐 불러일으켜주는 경험을 한 작가들은 많이 있죠. 뭐 카프카 같은 작가들이 대체로 그렇고. 네, 그렇지만 처음에 그 강렬한 이청준 선생님. 이청준 선생님이었죠. 네, 맞아요. 그 처음에 느낀 그거는 사라지지 않고 그거를 대체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소설을 완성하실 때 퇴고를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저는 퇴고를 할 어떤 요소가 거의 없이 초고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물론 퇴고를 하긴 하는데 거의 그 초고를 쓸 때 굉장히 신중하다 그래야 되나? 거의 많은 것들을 구상을 굉장히 촘촘하고 구체적으로 해놓고 글을 쓰기 때문에 퇴고할 때 문장을 뭐 조금 고치는 정도 외에 내용을 바꾸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네, 저도 초고가 그렇습니까? 거의 완고 네, 수준이어야 네. 저도 좀 속이 편한 느낌이어서. 그 심지어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작품집을 묶을 때 또 출판사에서 이 교정지를 보내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한 8개쯤 단편이 있다 그러면 그중에서 한 3개 정도는 아예 교정지도 그때도 안 볼 때도 있어요. 그 편집자가 체크해 준 것만 확인하고 안 볼 정도. 그만큼 그 작품 이거는 내가 초고를 쓸 때 확실하게 썼어 이런 게 좀 있나 봐요. 그럼 그때는 한 3편 정도는 굳이 안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렇죠. 저도 그냥 퇴고할 때는 조사 정도만 바꾸는 수준이어가지고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근데 시간. 다 그런 건 아니죠. 작가들이. 네, 그렇죠. 되게 초고는 막 쓰고 퇴고에 공들인 사람도 또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 개인마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문학적인 영감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고 그 답이 책 안에 이제 담겨 있기도 한데 그 어떤 생각이 소설이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 순간을 호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뭐 특별히 하신 노력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일단 생각을 계속 하긴 해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뭐 그 습관 같은 건데 소설거리를 찾는 노력 그거는 해요. 그래서 뭘 보든 읽든 뭔가 내 안에 이 소설로 형상화될 만한 어떤 기미가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예민하게 보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메모 같은 거가 이제 많이 하는 편이죠. 메모를 해요. 그때 뭔지 모르지만 이게 나중에 뭐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일단 적어놓는 경우가 많고
그런 정도지 뭐 저 특별한 눈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런 삶을 40년을 사신 거잖아요. 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정말 즐기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즐겨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네. 고통스러울 때도 물론 있죠. 네. 검열관이 내부에 있어야 한다. 내부에만 있어야 한다고 쓰셨어요. 책에서. 근데 창작 수업 중에 중요한 것이 합평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거나 상처 입지 않기는 어려운데 작가님 안에 있는 검열이랄까?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일종의 이제 객관화 과정 네.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써놓은 글을 정말 그 객관적으로 또는 자신의 그 감정을 얹지 않고 읽어내는 건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쓴 글이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죠. 특히 또 자기가 경험한 거거나 뭐 이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어떤 다른 시선을 가진 그러니까 독자, 아주 성가신 까다로운 그런 독자를 한 명 내 안에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등단할 무렵에도 뭐 그랬지만 무슨 같은 동료나 같이 소설 공부한 동료나 뭐 또는 나에게 소설을 가르쳐준 선생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내 안에서 그런 걸 만들어냈어야 했어요. 타인으로부터 조언을 못 받으니까. 네. 또 뭐 받고 싶지도 않았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뭐 가령 내가 동아리가 있어서 문학 동아리에서 누가 선배나 누가 선생님. 조언을 해준다면 그것이 일단 나를 어떤 변화시키거나 그럴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목소리를 만들어야 되는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비슷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글 쓰면서 늘 그러니까 왜 내가 누구에게 내 원고를 잘 보여주는 것이 힘들까를 생각해 보면 그게 자신감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반대의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읽힐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의식을 하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눈치 본다는 차원일 수도 있어요. 이게 생기면 검열관이 내 안에 스스로 생긴 거죠. 네, 그래서 글 쓰다 보면 다른 사람의 그 어떤 목소리를 이미 내 안에서 내가 들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검열관이 좀 빨리 많이 내 안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즘도 어떤 작가들 작품 읽을 때 그런 그 창작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이 딱 이렇게 전달되는 작품이 있어요. 네. 읽는데 이 작가가 이 부분 되게 노심초사 고심하면서 또는 이렇게 써도 되나 안 되나 하면서 썼겠다 이 부분 이럴 때 되게 그게 마음이 딱 그 공감이 되면서 그 울컥할 때가 있어요. 네. 딱 이렇게 좀 뭔가 만져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 친구 이거 막 쓰네. 뭐 이게 뭐 네. 얘는 내가 문학이야 이러고 쓰는구나. 이러면 또 조금 거리가 마음이 이렇게 또 멀어지고 이럴 네. 때도 있더라고요. 네. 그 이제 그 소설을 보는 이제 견해, 네. 막 취향의 문제긴 한데 저는 적어도 제가 그렇게 글을 써서 그런지 그렇게 쓰는 것 같은 작가 글을 보면 되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초고가 거의 초고에 많이 공을 들이신다는 그거랑도 저는 되게 연결이 많이 됐습니다. 그럼 독자 반응은 어떻게 접하시는 편이세요? SNS를 하신다거나 뭐? 전 SNS는 안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전부터 독자 반응을 이제 되게 관심 없어 했고 또 관심 없는 척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다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네요. 네. 뭐 네. 이제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듣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호평도 힘들고 네. 물론 혹평은 더 힘들죠. 네, 맞아요. 무슨 말을 들어도 이게 좀 마음이 그런 흔쾌히 다 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아주 초기에는 저는 내 작품집 뒤에 이렇게 붙은 해설도 대충 이렇게 싹 훑어보고 대강 안 봐보고 말아볼 때가 되게 많았어요. 네. 요즘은 이제 좀 뭐가 맷집이 생겨서 네. 그런 것도 뭐 꼼꼼히 보고 그다음에 요즘은 하도 SNS가 이제 나는 안 해도 그걸 이제 안 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덜어 보는데 볼 때 그 독자들이 혹평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공감과 관련돼 있는 글을 읽을 때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코드가 전달되는 느낌을 받는 그런 글들. 그럴 때는 내가 독자들을 의식하지 않고 글을 쓴다는 이 자세를 견지하고 해왔고 또 그런 것처럼 말해왔지만 그런 독자들이 있다는 게 느껴지면 굉장히 고맙고 즐겁더라고요. 그런 게. 맞아요. 공감은 늘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공감에 배가 고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1980년대 등단하셨을 때 분위기에 대한 이제 서술도 책에 나오는데 창작하는 환경에 대한 변화 중에는 부럽거나 반가운 것도 있고 변해서 아쉬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글쎄 요즘은 이제 또 소설이라든지 글쓰기 자체가 네.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된 시대 아닌가요? 그래서 등단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옛날같이 그렇게 제도적이거나 제한적이지 않고 또 글 쓰는 친구들의 그 공부법도 보면 반드시 꼭 책만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우리는 무조건 책을 읽었어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양하고 폭넓은 그 매체들로부터 받은 영향들이 이제 우리 소설의 변화도 만들어내고 또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진지한 우리 문학사의 어떤 유산들 그런 작품들에 대한 독서를 통해서 이렇게 문학적 정신이 이어지는 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소설가에게 필요한 자세 중에 선생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만 말씀을 해주신다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어떤 관점에 따라 이제 강조하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떠오른 거는 꾸준함이에요. 꾸준하게 써. 그러니까 한 편의 엄청난 위대한 작품 하나를 쓰고 네. 그리고 30년을 침묵하는 것보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훌륭한 작가님들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지금 저도 성실함과 인내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쨌든 이제 꾸준히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 써야지 소설을 써야 소설가니까. 네, 그런 이제 문장도 소설가의 귓속말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코너인데요. 작가님이 작품에서 직접 골라오신 문장을 작가님의 목소리로 낭독해주는 시간입니다. 이승우 작가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빠진 큰 웅덩이와 같다. 빠진 웅덩이에서는 빠져나와야 한다. 나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이것만이 가장 진실한 어쩌면 유일하게 허용된 기도일 것이다. 그런데 이 기도는 응답받기가 어렵다. 웅덩이에 빠진 나와 내가 빠져나와야 하는 웅덩이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나는 나에게서 빠져나오기를 바라는데 나에게서 빠져나오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승우라고 하는 자연인 말고 소설을 쓰면서 고민하는 나는 나에 대한 창작자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기도 한 나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저는
나를 제일 믿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내가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로부터 내가 구출돼야 된다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글들이 여기 좀 많이 있는 것 네. 같아서 이제 뒤적거리다가 골랐습니다. 나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네, 그 문장에 저도 밑줄을 그었었습니다. 네.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하겠습니다. 작가들이 최근 꽂힌 음악, 감동받은 영화, 새로 발견한 맛집 등 작가님들이 요즘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코너인데요. 혹시 요즘 뭐 푹 빠져 계시는 거 있으신가요? 없으실 것 같아서. 요즘 최근에 제가 이제 그 한강변으로 이사를 네. 한 게 한 1년 넘게 됐어요. 1년쯤 됐는데 저는 산책을 해도 이렇게 사람 많은 데로 돌아다니거든요. 골목으로, 뭐 시장으로. 네. 근데 한강변으로 이사하고 나서 이제 최근에 집에 있을 일이 많았잖아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한강변을 이제 늘 다니던 그 경로를 이제 한강변 쪽으로 바꿔서 걷기 시작했는데 와, 나는 한강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정말 네, 몰랐어요. 아름답죠. 네. 와, 특히 해질녘부터 이제 걷기 시작해서 그 불빛이 한강 다리들에 불이 들어오고 가로등에 불 켜지고 이럴 때까지 그 한강의 변화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맞아요. 그 한강변 산책하면서 요즘 즐기고 있어요. 한강이. 맞아요.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나요? 네. 그 풍경이랑. 그러더라고요. 네. 저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네. 되나요? 이승우 작가에게 고독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짧게 정리를 고독은 한다면. 뭐 친구 같은 거죠. 친구. 네. 저는 고독이 좋을 때가 있어요. 고독이 친구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저도 고독이 나쁘지 않은 감정 같더라고요. 글을 쓸 때는 더욱이나. 끝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리자면 작가님께서 가지고 계신 물건 중에 가장 오래된 물건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지금 제가 이 질문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이렇게 딱 내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네. 나한테 오래된 물건들이 뭐가 있는가. 근데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과거의 유산들을 이렇게 모으고 추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막 버리면서 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뭐 여유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네. 제가 생각해보거든요. 초등학교 때 물건이 있는가? 중학교 때 있나? 고등학교 때 있는데 그게 별로 없는 거예요. 네. 뭐 어딘가 처박혔을지 모르겠는데 네. 제 의미를 두고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이승우 선생님 모시고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시간이 가는 걸 모를 정도로 대화를 나눴는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제가 고맙습니다. 혹시 뭐 청취자분들이나 네.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나요? 아니 뭐 할 말 다 했어요. 다 하셨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소설가의 귓속말 많이 읽어주세요.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새롭게 선보인 야심찬 기획 코너죠. 본업인 글쓰기 외에 전문가 못지않은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소설가와 시인들의 취미생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수상한 취미는 바로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라는 주제도 오늘 만나보실 분도 봄이라는 계절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김봄 소설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봄 작가님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2011년 세계문학 신인상의 단편소설 내 이름은 나나가 당선되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소설집 아오리를 먹는 오후, 엔솔로지 소설집 무미는 채식주의자를 내셨고 영화와 애니메이션 시나리오를 쓰고 계십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요즘은 뭐 그 무중력지대라는 청년 공간이 있어요. 아, 네. 서울시에서 하는 그 공간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뭐 동덕여대 강의 나가고 있고, 그리고 웹툰 스토리텔링을 올해 처음 해봤어요. 네. 그런 일도 하고, 제 친구가 대학로에서 막걸리 가게를 하는데 거기서 서빙 아르바이트도 하고 되게 네, 다양하고 다양한 왕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고양이 2마리 함께 살고 계시다고 하죠. 네. 네. 고양이들 이름은 뭔가요? 예, 아담과 바라입니다. 아, 아담과 바라. 네, 네, 그 암컷, 수컷. 둘 다 수컷이고요. 중성화를 해가지고 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무의미한. 네. 네. 고양이와의 인연을 묘연이라고 부르던데 어떻게 묘연을 맺게 되셨어요? 뭐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원래 고양이를 좋아하기도 했는데 혼자 살 때 좀 힘들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고양이를 키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 친구가 키우던 고양이를 처음에 이제 데리게 됐어요. 근데 제 친구가 장구장을 하는 남자였는데 고양이 2마리를 동네 꼬마들이 양줍한 거죠. 그래서 동물병원 하는 제 친구한테도 갖다 줬는데 그 친구가 다른 곳에서 데리고 온 2마리 고양이가 그 치즈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양이들을 제 친구 장구장하는 애한테 줬고 얘가 이제 남녀 고양이가 암수가 오니까 아담과 이브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네. 근데 이브는 발정이 나서 방충망을 뜯고 달아난 거죠. 근데 아담은 성격이 소심하고 뭐 그렇다 보니까 집에 계속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마음을 잘 못 열고 7개월이나 같이 살았는데도 잘 못 지냈다고 저한테 이제 보낸 거죠. 근데 제가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 걸 그때 알았어요. 데리고 온 첫날 제 품에서 갑자기 잠이 들은 거예요. 고양이가 오자마자. 그래서 그 따뜻한 느낌이 너무 좋았는데 얼굴이 이제 두드러기가 나면서 확 뒤집어져서 바로 보냈어요. 어쩔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응급실 갔다 와서 뭐 이제 병원에도 가서 물어봤더니 좀 더 많이 접촉을 하면 괜찮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다시 3일 만에 데리고 왔죠. 그래서 이제 원래 7개월, 8개월 동안 아담으로 살았는데 네. 제가 이름을 바꾸기 뭐해서 아담을 그냥 아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혼자 사는 여자가 키우는 고양이 이름이 아담이라고 비난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네. 그리고 2번째 고양이 바라는 제가 등단한 해 이제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고양이에 대한 매력을 너무 깊이 느끼고 있다 보니까 한 마리를 더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제가 아는 분의 여자친구의 고양이가 5마리 새끼를 낳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중에 한 마리를 분양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입양을 해가라고 해서 제가 이제 데리고 왔어요. 장어덮밥을 사드리고 우리 바라를 데리고 왔는데 처음에는 제 이름이 봄이고 보다의 봄이거든요. 아담도 이제 그 뭐 미음으로 이제 종결이 되니까 바람이라고 지었어요. 바라다의 바람. 네. 근데 이제 그때 황지우 선생님께서 네. 바라가 낫다고 아. 제 이름은 안 지어주시고 고양이 이름을 권유를 하셔서 바라가 됐습니다. 근데 너무 유니크하고 좋더라고요. 네, 바라. 네, 바라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왠지 종교적인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바라랑 산지도 벌써 9년이 됐습니다. 그럼 아담과 바라는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네, 편인가요? 한 4-5살 정도 나는 것 같은데 아담은 이미 이제 길에서 살다 와가지고 성격이 인간들한테 학대를 좀 받고 그리고 애들이 이제 괴롭히고 뭐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 정도 이제 뭐 제가 받들어 모시니까 너까진 인정해 줄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담이 첫날 작가님 여기서 잠이 들었었군요. 제 친구가 때리면서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걔는 개를 키웠던 애라서 고양이를 잘 몰라서 고양이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개를 벗어나기 위해서 저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간택당했다는 걸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역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고양이가 집사를 선택하는 네. 거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을 보호자들이라고 부르는데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은 집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는 다른 동물이랑 다르게 좀 도도하고 자신의 감정을 더 중요시한다는 느낌도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실제로 정확합니다. 저도 이제 자아가 센 편이라서 이렇게 자기도 강하고 한데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저희 아담 같은 경우 성격이 워낙 이렇게 굳어진 채로 왔기 때문에 저랑 이렇게 조율을 하는데도 제가 아담을 이겨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원하는 사료가 있는데 제가 좀 형편이 어려워서 조금 싼 걸 시키면 밥을 안 먹어요. 근데 우리 엄마들이 어렸을 때
밥그릇 확 뺏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3일 동안 밥을 그냥 그 채로 뒀어요. 네. 근데 학교 가려고 이제 구두를 신으려고 발을 딱 집어넣었는데 구두 한 짝에다 오줌을 쌌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서 제가 바로 그 구두를 버리고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원하는 사료를 사드렸습니다. 와, 정말 네, 그뿐이 아니에요. 그 모래도 되게 자기가 원하는 모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약간 천식이 있어서 고양이 알러지도 있는데다 천식도 있으니까 좀 좋고 먼지가 안 나는 그 뭐 두부모래 같은 걸 써야 돼요. 근데 자기는 느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몇 번 실랑이를 했는데 하루 종일 제가 저녁에 한 11시 때 들어올 때가 있었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화장실 안 가고 제가 딱 들어와서 책상에서 뭐 짐 정리를 하고 있으면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쎄해서 뒤를 돌아보면 제 침대에서 하루 동안 참았던 소변을 한꺼번에 보는 거죠. 어머. 그래서 제가 매트리스도 버리고 침대도 버리고 나중에는 구스 이불도 버리고 엄마가 사준 오리털 이불 다 버리고 침낭에서 살다가 이제 이사를 가서 새 침대를 샀는데 계속 맞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시는 네. 모시는 분이군요. 네. 네. 그런 존재이고 싶습니다. 저도. 최근에 고양이 관련 방송이나 영화도 많이 나오고 소설집도 여러 권 출간이 됐는데 특히 글을 쓰는 작가들 중에 이제 유난히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개를 키워봤거든요. 어렸을 네. 때. 저희 집에 아버지가 스피치를 어디서 데리고 와가지고 키웠는데 그 개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우니까 저희 엄마가 그 지하철에서도 개를 사와가지고 그 개를 집에서 묶어놓고 키웠는데 이상하게 묶어놓고 키워놓은 개가 임신을 해서 5마리 새끼를 낳았어요. 이상하게. 예, 아주 그 성령의 임하셨는지. 네. 그래서 그 개 5마리가 저희 형제가 5인데 각각 한 마리씩 이렇게 된 거죠. 마치 왕좌의 게임처럼. 네. 그래서 제가 그 개를 학교에 데리고 다닐 정도로 고등학교 때 새끼 강아지를 저도 이상한 애였는데 그 개를 18년 동안 키워봤는데 개를 키웠던 느낌이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 개는 좀 많이 치대요. 많이 들러붙고 그쵸. 많이 올라타고 맞아. 막 아주 그만해 막 이렇게 해도 막 그 한계를 모르고 그래서 조금 제 성격에는 안 맞는 것 네, 같아요. 네. 사랑스럽지만 네. 근데 고양이는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밤 작업을 많이 하는데 같이 밤을 새주는 거죠. 노트북 옆에서 꾸벅꾸벅 졸더라도. 어머. 그리고 지금 저희 고양이들은 저랑 산지 오래돼서 제 리듬대로 같이 그 생활 주기에 물론 저보다 훨씬 많이 자요. 네. 근데 제가 깨 있을 때 가급적 깨 있고 제가 깨 있는 장소 근처에 있고 제가 자는 자리에서 같이 자요. 근데 아침에 제가 이제 늦잠을 항상 자는데 제가 잘 때까지 저를 깨우지 않아요. 옛날에 아담은 혼자 키울 때는 애옹애옹 이러면서 저 귀에다 대고 울고 그랬거든요. 일어나 막 예. 근데 이제 바라랑 2마리가 같이 제 머리맡에서 앉아서 기다려요. 일어날 때를. 네. 배가 고프더라도. 그리고 우리 아담은 제 머리를 빗겨줍니다. 잘 때. 뭐 하루 동안 이제 집사 역할을 잘해서 그런지 앞발로 이렇게 머리를 빗겨줘요. 그게 물어봤더니 자기보다 그 급이 낮은 아랫 존재들한테 해주는 뭐 은혜 같은 거래요. 네, 그래서 하사하는 제가, 네네. 거군요. 그래서 머리를 빗겨주십니다. 네. 그 거리를 지키면서도 사랑을 네, 해주네요. 그리고 네. 지켜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 고양이의 눈이 수정구슬처럼 정말 투명하고 아름답거든요. 그 눈으로 계속 저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응시하는 그 눈빛 때문에 제가 막 그렇게 작품을 많이 쏟아내는 작가는 아니지만 영감은 늘 찾아오는 느낌이에요. 고양이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런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싶고 고양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러면서 뭔가 충만해지는 기분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저 외에 다른 작가분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작품을 쓰려면 어쨌든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은 네네. 분들에게는 고양이가 정말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김보험 작가님의 고양이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yes 또는 no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할게요. 네. 나는 우리 집 고양이 자랑을 하루 종일 할 수 있다. 예스. 마감일 때 고양이가 방해해도 화가 나지 않는다. 예스. 네. 고양이의 맛동산과 감자를 치우는 것도 귀찮지 않다. 예스. 사람보다 고양이가 더 큰 위로를 줄 때가 있다. 예스. 소설 속에 고양이가 등장하는 장면은 다른 장면보다 더 공들여 쓴다. 예스. 올 예스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우리 집 고양이 자랑 1분 드리겠습니다. 네, 1분만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저희 고양이가 아담과 바라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두 마리를 동시에 목욕을 시킬 수 있어요. 제 주변에도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이 많은데 뭐 8년 동안 목욕을 한 번 안 시켜봤다. 발톱을 못 깎아줘봤다. 핥혀서 못했다. 막 이러는데 제가 지금 고양이랑 산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12, 13년 됐는데 저희 애들은 한 번도 저를 핥힌 적이 없어요. 아, 정말요? 네, 두 마리를 동시에 목욕을 시키고 한 마리를 막 시킨 다음에 변기 뚜껑 위에 올려놓고 한 마리를 또 막 시킨 다음에 올려놓고 그다음에 제가 천식이 있으니까 드라이로 하면 제가 기도 폐쇄가 한번 와가지고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타월 드라이를 꼼꼼히 해주고 내보내거든요. 절대 저를 성급하게 핥히거나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아주 그리고 소통이 저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고양이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또 듣는 사람이 제 좀 정신이 이런 것 같은 생각이 좀 살짝 드는데 저희 엄마 얼굴이 딱 떠오르면서 근데 아주 소통이 잘 되고 제가 뭐 하지마 가지마 올라가지마 이러면 다 말을 끼를 듣고 안 합니다. 물론 제가 하라는 걸 하진 않지만 네.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의사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 함께 해주는 거 뭐 밤을 새도 못할 일화들이 많지만 그렇습니다. 아담과 바라가 작가님께서 네. 그 알러지와 그 기도 폐쇄와 그 위험한 순간들을 다 무릅쓰고 자기들 옆에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은 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잘 때 뭐 가위를 가끔 눌려요. 잘 눌리는데 하고 딱 깨어나면 아담이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어디 이렇게 책상이나 부딪혀가지고 이러잖아요. 그럼 두 마리가 동시에 딱 멈칫해서 저를 쳐도 괜찮니? 이런 표정으로. 이거는 점점 망상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아니요. 되게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의 느낌이에요, 네, 지금. 네.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 컴퓨터 자판 위에 누워있는 고양이 사진을 많이 봤어요. 네네. 귀엽기도 하지만 마감일 때는 또 방해가 될 것도 같거든요. 아담은 그렇게까지 방해를 안 하는데 바라가 좀 프로 방해러예요. 제가 그래서 새벽에 가끔 인스타에 올려요. 프로 방해러 바라 이렇게 올리는데 계속 와서 저한테 제 손 위에 자기 앞발을 올린다든지 키보드 위에 둔다든지 아니면 노트북 옆에 이렇게 얼굴을 반을 가리고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시선 둘 데가 없어서 같이 눈싸움을 하다가 졌어 뭐 이러는데 늘 뭐 그 시간에 같이 깨서 저를 주시하면서 가끔은 이제 좀 쉬었다 해야 되지 않니?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쉬었다 할 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근데 너무 귀여워요. 얘기만 들어도 너무 얼굴 반만 내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 사진이 너무 많은데 지금 아쉽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맛동산과 감자 뭐 이렇게 고양이 집사들이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네네. 또 어떤 용어들이 있나요? 뭐 저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알진 않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똥꼬스키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 아담의 주특기인데 네. 아담은 배변 장애가 있어요. 네. 그리고 바라는 배뇨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손이 조금 많이 가는데 아담은 자기가 어렸을 때 이제 엄마한테 키워준 게 아니라 아마 버려졌던 것 같아요. 그 엄마한테도. 그리고 또 이제 애들한테 주워 왔는데 제 친구가 또 학대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엄마한테 배웠던 그루밍이나 그 항문 정리하는 걸 잘 못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볼일을 보고 나면 자기가 잔변감이 들고 그 항문에 남은 그 이물감을 어쩔 줄 몰라서 그러는지 똥꼬스키를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방바닥에 이렇게 쭉쭉 끌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처음엔 그걸 몰랐을 때 침대 헤드가 하얗고 컸는데 갈색 펜 자국이 자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가까이 가면 이거 알 수 없는 이 냄새는 뭐지?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아담님께서 흔적을 남겨주셨구나. 네, 똥꼬스키 네. 배웠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는 서로 닮는다고 하는데 그 고양이와 살기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그 전에는 저는 모피도 좋아했고요. 토끼털이나 뭐 밍크 코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걸 다 처분하고 뭐 가죽도 안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 삶이 좀 친화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존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통하는 법을 사실은 제가 사람이랑 소통을 제일 못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존재랑 소통하는 걸 자꾸 배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양이의 말을 들으려면 저는 이제 사람의 말을 하고 있지만 고양이 언어를 해독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이라도 그 간격을 좁히는 방법은 관찰하고 계속 유심히 보고 그다음에 그 행동 언어에 제 나름대로의 통계를 내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어떤 그 인과성을 계속 이렇게 고민하는 건데 그거는 진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어떤 관찰하는 힘이 뭐 옛날에도 저는 조금 관찰하는 게 다른 사람보다는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과 정성을 들이게 되는 네. 거지 대상에게. 그게 바로 애정이겠죠. 네. 이어지는 얘기인데 김범 작가님께서는 무미는 채식주의자라는 엔솔로지 소설집에 참여를 하셨죠. 네. 16명의 작가들이 동물권에 대해 쓴 소설이고 작가님은 살아있는 모든 것은 신기해라는 제목으로 햄스터를 키우는 이야기를 쓰셨는데요. 네. 제목이 살아있는 건 다 신기해. 살아있는 건 다 신기해. 네. 고양이와 살면서 동물권에 대해서 더 생각을. 네. 그 전에 개를 키우면서도 그 동물 식물을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카이스트에 제 나무를 심고 나왔을 정도로. 사과나무를. 네.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아오리를 먹는 오가 제 단편집이니까 사과나무를 의미 있게 나름 심어 놓고 왔는데 동물권 관련돼서 이제 엔솔로지를 낸다고 해서 청탁이 왔을 때 고양이를 키우니까 고양이 얘기를 쓰는 거라고 사람들은 아마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고양이에 대한 이 애착 정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대상화에서 뭔가를 이야기를 만드는 걸 계속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햄스터 얘기는 제가 그 햄스터를 키우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이게 뭐 이 주제랑도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햄스터를 키우다가 2,000원짜리 햄스터가 치료비가 85,000원, 9만 원이 나오는 얘기를 쓰게 됐는데 오히려 그 고양이 얘기를 쓰지 않게 되면서 더 재밌게 썼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그러니까 가까이 있고 너무 가까운 고양이에 대해서 쓰는 대신 네네. 네, 그러셨습니다. 연희문학 창작촌에 계실 때도 작가들과 함께 아픈 개를 치료하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하셨다고. 네, 제가 그 개를 또 되게 좋아하는데 연희문학촌 가보신 분들은 다 알죠. 달림이라는 개가 있잖아요. 믹스견인데 묘하게 유니크한. 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에너지가 엄청 넘칩니다. 그 연희문학촌 안에서만 산책을 시키는데 유일하게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저였어요. 걔가 쇠줄을 들고 나가도 막 그 사람이 막 쓸려갈 정도로 힘이 좋은데 저랑은 이제 또 대화가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곳곳을 이제 산책을 시키고 다니고 밖에서 이제 변을 보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걔들은 냄새를 맡기 위해서 산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정이 담뿍 들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작가님, 달림이가 아파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심장사상충에 걸렸대요. 그래서 이제 마침 그때 제가 9월에 입주해 있었는데 단기로 그 스태프분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치료비가 100만 원이 넘어가지고 그 또 치료 검사도 간단한 걸로 했는데 유충이 좀 나는데 3기 정도로 보고 있다. 근데 보니까 좀 찾아보니까 3기는 뭐 위험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밥 먹는 자리에서 이제 그럼 제가 모금을 할게요. 그랬더니 작가님 진짜 그래 주시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9월에 있었던 같이 입주했던 작가들, 제 지인들 그리고 이제 달림이랑 조금이라도 좀 인연이 있었던 분들 제가 아는 분 선에서 연락을 돌렸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작가들한테 감동을 받은 게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랑 일하는 기회가 저는 좀 많아요. 근데 그 어떤 분야보다도 저희들은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은 좀 쭈구리들이긴 하지만 마음 자체의 그 선함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한 달에 얼마 버는지는 잘 모르지만 5만 원, 10만 원 내는 게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거든요. 근데 10,000원부터 시작해서 12만 원까지 한 40몇 명의 작가들이 성금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200만 원을 하루 만에 모았습니다. 하루 만에요? 하루 만에요. 그것도 즉각 바로 다 보내신 거예요? 바로 거의 다 보내셨고 며칠 뒤에 이렇게 조금 보내신 분들도 계신데 첫날 200만 원이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아파도 이 정도 해주실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랐는데 치료 잘 마치고 돈이 좀 남은 거는 그 연희문학촌에 달림이 사료나 그다음에 거기 이제 있는 고양이들 간식을 위해서 스태프분들한테 이제 기탁을 하고 나왔는데 어쨌든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무슨 이 강아지한테 그렇게 치료비를 많이 들여서 하냐. 근데 저는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달림이가 작가들한테 줬던 많은 위안을 생각하면 연희문학촌의 또 상징이기도 하고. 맞아요. 예, 예. 정말 그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남다른 사람들이 글 쓰는 장소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고양이가 문학적인 영감을 주거나 소설 쓰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점이 있을까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자체도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 항상 적성 검사를 하면 상경 계열이 나왔어요. 그리고 작가들 중에서는 좀 셈이 빠른 편이에요. 물론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뭐 아주 처지겠지만 제가 작가들끼리 모여 있으면 총무하고 기획하고 하는 걸 보면 그들 중에서 야 네가 해 이렇게 뭐 미루기도 하고 근데 고양이랑 살면서 잠시 멈춤 이런 것들이 제가 많아졌어요. 저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그런 거에 머리를 많이 쓰고 제 일정을 굉장히 계획대로 수행하는 그런 강박적인 삶을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고양이랑 살면서 그 잉여의 시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 스스로한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고양이가 준 축복 같은 생각이 들고 개랑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고양이이기 때문에 잠시 멈춤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를 응시하는 네. 시간.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고양이에 대해서 다룬 책이나 문학작품 중에서 작가님께서 좋아하는 책을 소개해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작가님께서 고른 작품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오늘 갖고 온 것은 네. 그 루이스 세풀베다의 책이에요.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특히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 네. 이 책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파도 들어가 있는데 그림도 너무너무 좋고 네. 그러니까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제 집에는 고양이로 된 물건들이 되게 많아요. 네. 오늘 갖고 오신 것도 다 고양이. 저희 엄마 정신 좀 차리라고 막 그러는데 뭐 좋은 걸 어떡합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 책은 먼저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고 그리고 과연 지구는 인간의 것인가? 뭐 환경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문제를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책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보면 어떨까 해서 들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김보험 작가님의 목소리로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부분 짧은데요. 뭐 안 읽으신 분은 한번 준비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이제 책의 주인공은 고양이 소르바스예요. 네. 그리고 갈매기 켄카가 나오는데 둘이 만나서 어떤 우정을 쌓아가고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둘의 만나는 그 첫 장면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 켄카가 비행을 하다가 그 환경 오염된 그 기름찌꺼기 바다에 있는 기름찌꺼기가 묻어서 날지 못하게 됐을 때 그 순간에 이제 소르바스를 만나거든요. 그 장면입니다. 검은 파도에 휩쓸렸어. 바다의 재앙 덩어리 말이야. 나는 곧 죽게 될 거야. 갈매기가 처량하게 읊조렸다. 죽는다고? 그런 소리 마. 너는 단지 피곤하고 약간 지저분할 뿐이야. 그게 전부야. 그런데 이왕이면 동물원으로 날아가는 게 어떻겠니? 동물원은 여기서 그리 멀지도 않아. 거긴 너를 도와줄 수의사들도 많아. 소르바스가 말했다. 그럴 수가 없어. 이게 내 생의 마지막 비행이었어. 갈매기는 거의 들리지도 않을 만큼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하면서 눈을 지그시 감았다.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잠깐 쉬고 나면 금방 회복될 거야. 배고프지? 기다려. 내가 먹을 것 좀 가져올 테니까. 죽으면 안 돼. 소르바스는 탈진해서 축 늘어진 갈매기에게 다가가면서 애원하듯 말했다. 여기까지인데요. 이 검은 고양이 소르바스의 이 마음이 네. 너무 따뜻하게 느껴져서 눈물이 픽 돌더라고요. 네. 지금도 잠깐 울컥했는데 저는 이제 친구나 후배, 뭐 주변 사람들한테 밥 한번 하자 이 말을 공으로 하지 않거든요. 근데 밥 먹는 거, 함께 이렇게 나눠 먹는 거 이런 걸 되게 저는 신성하고 의미 있게 보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 수르바스가 이 갈매기 켄카한테 하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저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나머지 부분들도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목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네.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 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아요. 네. 그러면 김보험 작가님께서 직접 쓰신 글 중에 고양이와 관련된 소설이나 에세이가 있다면 또 한 대목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고양이 얘기를 쓰려고 하면 저희 고양이가 생각나서 소설을 쓰다 보면 고양이한테 나쁜 짓 하기가 쉽잖아요, 작가들이. 그래야 이제 극단적인 또 이야기가 나오니까. 차마 제가 그렇게를 못해서 언제나 망설이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에세이를 내게 됐어요. 네. 근데 보수 엄마, 그다음에 이제 진보 딸의 자본주의로 살아가는 얘기인데 네. 저희 고양이들을 엄마한테 부탁하는 그런 얘기를 쓰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아담이 저를 길들이는 내용인데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아담은 원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관철하는 편이었는데 한 번은 내가 사료를 바꿔주지 않자 내 구두 안에 오줌을 싼 적도 있었다. 이후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 종종 오줌 테러를 했는데 화장실 모래를 두부 모래로 바꿀 때도 그랬다. 아담은 종일 화장실을 가지 않고 기다렸다가 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침대에 올라가 아주 길게 오줌을 누웠다. 보란듯이. 내가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도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아담은 내게 져주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나는 한밤중에 편의점 몇 군데를 돌아 아담이 원하는 푸석한 모래를 사다 바쳐야 했다. 나는 엄마가 사다 준 구스 이불도 오래된 오리털 이불도 버렸다. 침대 헤드도 떼어냈고 이후엔 매트리스도 버렸다. 이제는 침낭을 접었다 펼쳤다 하면서 잠에 들고 있지만 괜찮다. 단추라니 편하기까지 한 건 굴종이 익숙해서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괜찮다. 가위에 눌려서 잠에 깰 때면 언제나 옆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고 항상 같이 밤을 새주고 어딘가 부딪혀 아프다 소리를 내면 발딱 일어나 내게 다가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담이 늘 내게 말해주는 것 같다. 망상일까? 그럼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담 보고 싶네요. 방금 읽어주신 그걸 듣고 이런 질문 드리기가 너무 좀 슬프기도 한데,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과 고양이 시간은 다르니까 먼저 떠나보내야 될 확률이 크잖아요. 그래서 펜로스 증후군으로 오랜 시간 우울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나이 드는 고양이들을 본다는 것은? 아담은 지금 이미 나이가 한 13살, 14살이 돼서 자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게 보이고 얼굴에. 근데 저는 이제 아담이 먼저 갈지 제가 먼저 갈지 그건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도 같이 병원 가는 일도 요새는 좀 고양이들도 늘고 있는데 같이 잘 마무리를 하고 싶고 저는 항상 저 유서를 미리 써놓는데 제 유산에 500만 원씩은 고양이들 앞으로 상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제가 먼저 가면 마무리를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그래서 보내면 슬플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저희 집에서 태어났던 제가 맡았던 띵띵이라는 개를 18년 동안 키워서 잘 보냈는데 물론 제가 그 18년 동안 개를 키운 건 아니에요. 걔가 집에서 야생마처럼 살긴 했거든요. 근데 여한 없이 살았기 때문에 보내니까 그런 상태에서 보내고 나니까 덜 서운하고 덜 아프더라고요. 저는 아담과 바라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이제 걔네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상상만 해도. 근데 그래도 함께 했었던 시간이 너무 저한테 충만했기 때문에 잘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반려동물만의 그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똑같이 대답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앞으로 작품 계획도 말씀해 주신다면. 네, 지금 에세이를 곧 출간할 계획이 있고요. 네. 장편을 지금 쓰고 있는데 올해 목표는 사실은 에세이 하나, 장편 하나를 발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책은 그렇게 주력하고 있고 작품 계획은 그렇습니다. 네. 아담과 바라가 함께 해줄 것 같네요. 또 네. 옆에서. 네.
끝으로 나에게 고향이란 땡땡이다. 이거 정의해 주신다면. 나에게 고향이란 삶이다. 네. 제가 이제 같이 살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살고 나니까 우리 아담과 바라가 없는 삶이 좀 상상이 안 되고 제가 누구를 만나든 저희 고양이들의 확인을 받아요. 애들이 싫어하는 애들은 만나지 않습니다. 네. 확실히 주도권은 그들에게 있네요. 그렇죠. 같이 살아가는 존재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들이 수상한 취미생활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매번 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고.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그 작년 12월부터 KBS 1라디오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디 가면 소설가라고 안 하고 방송인 김봄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다녔는데 방송이 갖는 어떤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진영 작가님도 뵙고 싶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뵈니까 또 너무 반갑고 저도요. 고맙고 즐겁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너 개선이나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뭐 제가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릴 처지는 아닌 것 같고요. 자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혹시 청취자들분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네, 저희 엄마가 맨날 저보고 고양이에게 어디 나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정신 나간 여자 같다고. 근데 저러니까 혼자 살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애정을 어딘가 이렇게 충만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다른 부분에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고양이에만 미쳐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도 그만큼 좋아하고. 근데 누군가를 키운다는 게 물론 제가 인간 자식을 키워보진 않았지만 이 고양이도 손 안 가는 동물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고 살펴야 되고 같이 산다는 것 자체는 무한한 책임감이 따르잖아요. 식물 하나를 키우더라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꼭 책임감 말씀드리고 싶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DJ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